안녕하십니까. 저는 고신대학교 보건병원 심장내과에서 일하는 김수진입니다. 저는 오늘 비욘디 채널에서 강의를 맡아주실 김주영 교수님 소개 먼저 해드리려고 하고요. 오늘의 주제는 수면무호흡증을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김주영 교수님께서는 저희 고신의대 졸업하시고 2005년 박사학위 취득하시고 2015년도에는 미국의 저명한 대학인 스탠퍼드 대학의 교환 연수를 다녀오신 훌륭하신 교수님이십니다. 오늘 간단히 김주영 교수님 소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고신대학교 보건병원에서 부비동 내시경 수술을 포함한 코질환과 또 오늘 말씀드릴 수면 질환을 보고 있는 이비인후과의 김주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교수님. 오늘 강의 해주실 제목을 봤는데요. 잠을 잘 못 자면 심장이 망가집니다 라는 그 제목으로 주셨어요. 그래서 코골이를 하시는 분들 꼭 주목해서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간혹 주변에 잠을 자다가 숨을 안 쉰다, 코골이가 심하다 이런 경험들을 많이 듣고 또 본인이 경험하신 적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수면무호흡증이란 무엇인지 또 이 전신 건강에 어떤 영향을 줄지에 대해서 전문가이신 김주영 교수님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은 최근 유럽에서 세계 수면 전문의 자격증까지 취득을 하셨다고 해요. 어떻게 이런 걸 하시게 됐어요? 네. 그 수면은 어느 한 부분의 질환이 아니고요. 호흡부터 심혈관 대사, 신경과 나가서 정신과 전체와 연관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복잡한 그런 질환들에 대해서 그 질환을 해석하고 또 치료 전략을 국제 기준으로 검증받는 그런 과정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사실은 이게 저 혼자서 공부를 한 거는 아니고요. 작년에 의정 사태 기간 동안에 수련 교육이 마비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름 교수로서 정체성이 참 많이 흔들렸었는데 그 부울경 지역의 수련병원 선생님들 두세 분들과 함께 공부를 시작을 했고요. 진료 후에 밤늦게까지 공부하고 또 토론도 같이 하고요. 그 질환에 대해서 굉장히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대단하신데요? 네, 자랑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럼 자, 오늘 이렇게 수면무호흡증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 수면무호흡증, 코골이랑 좀 다른 부분일 것 같은데 정확히 수면무호흡증이 어떤 병인지 좀 쉽게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가 보통 말하는 수면무호흡증은 정확하게는 폐쇄성 수면무호흡증입니다. 폐쇄성 수면무호흡증은 숨길이 물리적으로 좁아지거나 막혀버려서 숨을 쉬려고 노력은 하는데 공기가 제대로 들어가지 않는 그런 상태가 폐쇄성 수면무호흡증이고요. 이와는 달리 뇌질환이나 폐질환이나 심장질환이 너무 심하면 아예 숨을 쉬려는 노력 자체가 아예 없어지거든요. 그런 질환을 중추성 수면무호흡증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로 폐쇄성 수면무호흡증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은 사람의 호흡이 지나가는 길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잘 보시면 코에서부터 목젖 뒤의 구인두, 혀 뒷부분의 하인두를 통해서 후두개 부위를 지나고 또 인두를 지나서 기관지, 폐까지 공기가 잘 통해야겠죠. 그래서 이 구간 어디든지 좁아지거나 막혀버리면 그때 폐쇄성으로 수면 중에 무호흡이 발생을 하게 되고 실제로 환자들이 이 어느 한 군데나 또는 여러 군데가 막히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폐쇄성 수면 무호흡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숨이 잠깐만 막힌다고 해서 전부 수면 무호흡증이라고 진단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한 번에 10초 이상 숨이 멎는 그 상태를 무호흡이라고 정의를 내리는데요. 1시간에 5번 정도 이런 무호흡이 반복이 되면 수면 무호흡증으로 분류를 하고 이런 상태가 한 15번 정도, 그러니까 1시간에 15번 정도 수면 무호흡이 생기면 이때 의사들은 치료를 반드시 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죠. 들어보니까 우리가 그냥 코골이라고 생각하는 거랑 수면 무호흡이랑 뭔가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좀 잘 감별할 수 있을지 전문가의 소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슬라이드에 보시면 정상과 코골이, 수면 무호흡증 그림이 있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어떤 숨길이 지나가는 파이프 라인을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정상인 경우에는 코에서부터 기관지, 폐까지 공기가 굉장히 잘 흐르고 있는 게 보이시죠? 그런데 코골이는 어느 한 부분이 좁아지는 거예요. 그 파이프 라인의 한 부분이 좁아지면서 혀나 목젖은 뼈가 없잖아요. 굉장히 연조직이기 때문에 그 좁은 길로 공기가 통과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막 떨리는 소리가 나는 거죠. 그래서 드르렁 드르렁 하면서 소리가 나다가 말하자면 경고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다가 드디어 콱 막혀버리면 컥 하면서 이제 수면 무호흡증이 생기게 되는 그런 상태인 겁니다. 그래서 코골이가 심하면 결국 수면 무호흡증을 같이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또 환자분들이 좀 오해를 하시는 게 코골이라고 하니까 코에 어떤 문제가 생겨서 코골이가 생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런 경우도 물론 있지만 대개는 실제로 목 뒤에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지금 실시간으로 많은 분들이 참여를 같이 해주고 있으시고 또 궁금증도 많으신 것 같은데 일단 강의를 잘 들어보고 또 이렇게 궁금증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짚어보는 시간을 추후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이제 수면 무호흡증이 코골이가랑 조금 다른 개념이긴 하지만 코골이가 있으면 수면 무호흡이 있을 가능성이 높은 환자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면 코골이의 문제가 아니라 진짜 수면 무호흡증이 있으면 실제로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는지 궁금한데요. 환자분들이 제일 많이 묻는 게 또 하나는 이 병이 수면 무호흡이 얼마나 위험하냐. 실제 저희 심장내과 환자들은 고혈압, 부정맥, 심부전증 같은 질환으로 진단받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 수면 무호흡이 가지는 또 위험성에 대해서 궁금해하시고 또 실제로 저희 이제 고혈압, 부정맥, 심부전증과 같은 것과 이 수면 무호흡의 연관성이 크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비인후과에 처음 방문하시는 환자분들 중에 상당 부분은 본인은 전혀 불편함을 못 느끼십니다. 그런데 환자 본인은 괜찮은데 같이 오시는 배우자나 또는 같이 여행을 갔던 동반자들이 잘 때 너무 시끄럽다 해서 오시는 경우가 대부분이시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수면 무호흡증이 반복이 되면 저산소증이 당연히 반복이 되고 그러면 뇌에서는 위험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위험 신호를 보내거든요. 그 위험 신호가 바로 교감신경계가 항진되는 겁니다. 교감신경계가 항진이 되면 밤에 자는 동안 혈압이 떨어져야 하는데 떨어지지 못하고 계속 흥분 상태로 올라가고 그렇게 되면 혈관은 수축이 되겠죠. 혈관이 자꾸 그런 식으로 비정상적으로 수축이 되면 혈관의 내피 기능에 장애가 오고 결국에는 뇌혈관, 심혈관, 폐혈관 등 이렇게 전신질환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네, 말씀하신 대로 이게 이비인후과의 단면적인 수면 무호흡증이 아니라 이 전신 질환에 관여된 굉장히 중요한 질환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그 외에도 이 심혈관계 질환뿐만이 아니고요. 계속 저산소증이 반복이 되니까 뇌 기능도 저하되고 당뇨 같은 대사성 장애도 생기고 당연히 성기능 장애도 생기고 또 특히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성장 장애가 생길 수 있거든요. 키가 잘 안 큰다거나 또는 밤에 야뇨증이 생긴다거나 그런 증상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 가족들도 다 같이 와서 검사를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심혈관계 관련해서 수면 무호흡증과 연관성에 대해서 아주 저명한 저널에 실렸던 내용을 잠깐 이제 소개해 드릴 텐데요. 여기서 보면 유명한 대규모 코호트 연구 결과입니다. 심혈관계 질환의 대다수에서 수면 무호흡증을 동반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고혈압과 심근경색증 환자의 거의 절반 수준은 수면 무호흡증을 같이 동반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이제 심부전 환자들은 25%가량, 뇌졸중, 중풍을 앓은 환자들은 절반이 넘는 60%가량의 환자들이 이 수면 무호흡증을 함께 가지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또 이제 수면 무호흡증의 중증도가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그 고혈압의 발생 빈도도 훨씬 높다고 되어 있는데요. 앞서 이제 무호흡, 저호흡의 횟수에 따라서 분류를 해보면 이 30회 이상 무호흡, 저호흡이 시간당 있는 환자들이 중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중증의 무호흡이 있는 환자들은 고혈압 발생률이 그렇지 않은 환자에 비해서 3배 이상 굉장히 높은 빈도로 고혈압 환자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고혈압 환자를 진료하면서 치료가 잘 안 되는 부분들도 있고, 또 이게 굉장히 비만이 있거나 혹은 코골이가 심한 환자들에게는 수면 무호흡 검사를 권유드리기도 하고요. 실제 이렇게 수면 무호흡을 잘 조절하는 것이 고혈압의 치료에도 도움이 된다고 가이드라인에서도 언급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무호흡, 저호흡 지수, 즉 1시간에 무호흡 5번 이상 나오면 수면 무호흡을 진단하게 되는데, 진단과 동시에 심근경색, 고혈압이 아니라 심근경색 자체도 20배 이상 이렇게 굉장히 많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고, 이 란셋이라는 저널은 굉장히 저명한 저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의사분들은 잘 알고 있지만 좀 간과하기 쉬운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중풍 앓으신 분들도 주위에 많으실 것 같고요.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걱정하게 되는데, 뇌졸중에 관련된 데이터도 이미 나와 있고, NEJM이라고 하는 내과계의 교과서급에 해당되는 굉장히 저명한 저널에 2005년도에 이렇게 실린 부분이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중증으로 수면 무호흡증이 있는 환자들에서는 뇌졸중 위험도가 3배 이상으로 굉장히 가파르게 증가한다는 것을 볼 수 있어서 수면 무호흡, 코골이로 그냥 간과해야 될 단순히 가벼운 질환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이렇게 많은 이 질환들, 전신질환, 우리가 생각하는 중증이라고 하는 질환의 원인이 되는 수면 무호흡증, 병원에 오기 전에 우리가 스스로 좀 진단할 수 있는 그런 부분, 포인트가 있을까요? 네, 수면 무호흡의 가장 큰 문제는 밤에 숙면을 못 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장 먼저 의심을 해볼 수 있는 게 코골이이긴 하지만 그 낮에 밤에 숙면을 못 취하니까 다음날 굉장히 피곤한 증상으로 오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것처럼 코골이 외에도 낮에 너무 졸리다든지, 또 숙면을 못 취하니까 자고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고, 또 잠자리가 사납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악몽을 꾸시는 분들도 간혹 계시거든요. 그리고 밤에 교감신경이 항진되고 혈압이 오르고 이러니까 저산소증 때문에 아침에 두통이 있고, 또 어지러움증 같은 증상을 얘기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으시더라고요. 그리고 밤에 잘 때 숨이 막히니까, 숨이 막혀서 놀라서 벌떡 일어나시고, 그때 일어나면 심장이 막 이렇게 두근두근 거린다고 하시는 분들, 땀이 막 났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 외에도 성욕 감퇴나 발목 부종, 야뇨증, 굉장히 증상이 굉장히 다양해요. 그런데 이런 경우들에서 수면 무호흡증을 중년 이후, 특히 남성분들이시라면 한 번쯤 의심을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요즘은 의심해 봐야 될 분들이 굉장히 많죠. 지금 보시면 네. 나도 해봐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 많을 것 같고, 또 최근에는 이제 스마트워치 너무 많이 사용하고 계신데요. 이 스마트워치로도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네, 저희 이비인후과 학회에서도 지금 스마트워치나 또 요즘은 반지 형태로도 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서로 연구하고 얼마나 정확한 진단을 내릴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공유를 좀 해보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진단이라는 표현은 좀 이른 것 같고요. 이런 웨어러블 기기들이 수면 무호흡을 정확하게 진단을 한다라기보다는 병이 있을 것을 추정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수면 무호흡을 추정하는 그 알고리즘이 시계나 반지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체크할 수 있는 거는 아주 수면 다원 검사처럼 아주 정확한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산소 포화도, 맥박, 잘 때 어떤 움직임, 그런 것들을 측정을 해서 그런 알고리즘을 통해서 수면 중에 내가 호흡을 어떻게 하는지 그런 상태를 분석하는 그런 기계들이거든요. 그래서 만약 이런 기계를 착용하셨는데 수면 무호흡이 강력하게 의심이 된다, 이렇게 뜨게 되면 이제 병원에서 정확한 검사가 필요한 상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제 개인적으로는 앞으로 이제 이런 기기들이 정말 엄청나게 발전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기기들 도움을 받아서 진단하고 또 진단받고 치료하는 과정에 추적 관찰까지 가능한 그런 큰 역할을 담당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대의 흐름인 것 같습니다. 네. 스마트 기기 잘 써서 스크리닝, 선별 검사에 도움이 되실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럼 이렇게 우리가 여러 가지 툴을 이용해서 자가 진단으로 수면 무호흡증이 의심된다면 병원에 어느 진료과들을 가야 하나, 어디로 가야 수면과라는 데는 없잖아요. 네. 예, 헷갈린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어떻게 어드바이스하면 좋을까요? 네.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수면무호흡증이 어느 한 진료과만 보는 병은 절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비인후과, 신경과, 신경정신과, 호흡기내과, 소아과, 또 재활의학과 이렇게 여러 진료과에서 이런 수면무호흡증 환자들을 다 볼 수가 있고 또 수면 클리닉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각 과마다 그 환자를 보는 진료의 관점이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이비인후과에서는 내시경으로 실제 숨기를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호흡 통로에서 어디가 좁아지고 어디가 막히는지 그 구조적인 문제를 자세히 볼 수가 있으니까 뭐 필요하다면 수술을 할 수도 있고 좀 그런 장점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수면 환자들 중에는 불면증이 심한 환자도 있고 또 무호흡 환자들 중에 우울감이 동반된 경우도 참 많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신경과나 정신건강의학과에서 환자를 더 잘 봐주실 수 있겠죠. 그런 경우에 서로 환자를 의뢰하면서 서로 협진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병원에 가셔서 수면 무호흡증으로 이제 진단을 하려면 어떤 검사가 이제 키 포인트가 될까요? 네, 뭐 여러 가지 검사를 하긴 하겠지만 이비인후과에서는 먼저 이제 내시경을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공기가 지나가는 통로 어디가 좁아지는지 구조적인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 내시경으로 먼저 외래에서 진료를 하게 됩니다. 여기 슬라이드에 보시는 것처럼 왼쪽 위에서부터 질환을 좀 보시면 비중격 망곡증이라고 해서요. 코의 가운데 중격 기둥뼈가 한쪽으로 휘어지는 분들이 제법 많으시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코 안으로 공기가 들어가기 좀 힘들겠죠. 그래서 비중격 망곡증이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또 나이가 들면 그 근육의 긴장도가 이렇게 죽 처져요. 그래서 이렇게 영국에도 죽 처지고 혀도 좀 죽 처지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서 근육 탄력이 떨어지면서 어디가 좁아지진 않는지 또 특히 어린이들 같은 경우에 편도가 너무 커서 숨기를 막지는 않는지 그런 것들을 내시경으로 확인을 하고요. 또 드물지만 코골이나 무호흡이 없다가 갑자기 심해져서 오시는 분들 계세요. 그런 분들 내시경으로 보면 코나 후두에 어떤 종양, 덩어리 같은 게 간혹 발견이 되기도 하거든요. 이제 그런 종물들이 숨기를 막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렇게 체중 변화는 크게 없는데 갑자기 코골이가 좀 심해졌다. 그러면 병원에서 내시경 검사를 한번 받아보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깨어 있을 때만 내시경 검사를 하는 건 아니고요. 이비인후과에서는 수면 중에 내시경 검사도 또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수면 중에 정확하게 어느 부위가 문제가 있는지를 볼 수 있으니까 좀 더 정확한 진단이 가능하겠죠. 여기 동영상을 제가 하나 가져왔는데요. 네, 지금 환자분은 취침 중이십니다. 그래서 아주 가는 구부러지는 내시경이 있거든요. 그 내시경을 코 안으로 집어넣어서 지금 코 안의 상태를 보고 있습니다. 이분은 우측으로 비중격 망곡증이 좀 있으시네요. 그리고 더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여기는 지금 목젖 뒤쪽입니다. 굉장히 좁아진 걸 알 수 있으시겠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후비로도 굉장히 많고요. 잘 때 저렇게 가래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보입니다. 지금 저 부위는 후두개 부위입니다. 완전히 전체가 다 폐쇄된 걸 확인을 할 수 있고 이런 분들은 수술로 교정하기가 쉽지 않겠다. 그렇죠? 지금 상태는 푹 하면서 무호흡 뒤에 숨을 푹 내쉬는 그런 상태이십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만약에 꼭 수술을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예전처럼 무작정 수술을 하는 게 아니고 예전처럼 코골이 수술, 레이저 수술 이렇게 수술을 무작정 하는 게 아니고 이런 수면 내시경 같은 거를 보고 직접
직접 수술 부위와 그 효과는 얼마나 있을지 확인을 하고 수술을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 좀 더 효과적이라고 할 수 네. 있죠. 또 이 수면 내시경 장점이 치료 중에 구강내 장치라고 아래 턱뼈 뒤쪽에 혀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 턱뼈가 작고 뒤로 좀 밀려 있으신 분들은 혀도 뒤로 밀려 있거든요. 그래서 잘 때 수면 무호흡증이 좀 더 심해집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턱을 조금 앞으로 빼주는 장치, 구강내 장치라고 하는데 그거를 하면 턱도 같이 나오고 혀도 앞으로 나오니까 수면 무호흡증이 좀 좋아지는 그런 효과를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수면 내시경 검사를 해서 저희가 턱을 한번 이렇게 앞으로 빼보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뺐을 때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을지를 미리 예측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구강내 장치를 또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런 검사를 미리 받아보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가장 진단의 표준은 수면 다원 검사죠. 예. 뭔가 무시무시해 보이네요. 그래서 이제 수면 다원 검사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지금 이 슬라이드는 저희 병원 슬라이드거든요. 그래서 말 그대로 자는 동안에 환자분한테 이렇게 여러 센서를 지금 붙이고 있어요. 그래서 뇌파, 자는 정도를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뇌파, 산소 포화도, 산소가 얼마나 떨어지는지, 그리고 심전도, 부정맥이나 심방세동 있지는 않은지, 또 호흡의 패턴, 무호흡이 있나, 저호흡이 있나, 또 다리 움직임, 수면 무호흡증이 너무 심해도 주무시면서 막 다리를 떠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다리 움직임, 이런 여러 가지 생체 신호를 동시에 측정하는 검사 방법이 바로 수면 다원 검사고요. 환자분은 하룻밤 병원에서 주무시면서 이렇게 여러 센서를 붙이고 검사를 받게 되는데요. 좀 복잡해 보이고 좀 번거로워 보이기는 합니다. 아니, 근데 여기가 병실이 아닌 것 같은데요? 병원 안에 이 수면 다원 검사만 할 수 있도록 아주 호텔식은 아니지만 그래도 좋게 좀 네, 꾸며놨거든요. 되게 좁은 병실인 것 네, 같아요. 환자분이 어쨌든 안락하게 주무셔야 그 검사 결과가 제대로 나올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렇게 1인실로 해서 뭐 샤워실도 같이 해서 저렇게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검사가 2018년도 이후에 건강보험이 적용이 돼요. 그래서 예전엔 굉장히 비싼 검사였었는데 그 이후로 20만 원 안쪽에서 이 검사를 받아볼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수면 무호흡 때문에 좀 힘들다 이렇게 하실 때 뭐 한 번쯤 검사 받아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예, 그러면은 수면무호흡증 치료는 우리가 코골이 수술 굉장히 많이 저도 들어본 것 같은데요. 수술하면 좋아진다. 하지만 수술이 좀 걱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좀 주저하게 되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여러 가지 치료법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한번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들 알고 계시는 코골이 수술 한 10년, 20년 전에 레이저 수술 네, 많이 네. 하셨거든요. 그렇게 이제 수술적 치료가 굉장히 다양하긴 한데 또 비수술적인 치료도 굉장히 중요하고 다양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까 잠시 말씀드렸던 구강내 장치입니다. 이거는 구강내에 이제 개인 맞춤형으로 본을 떠서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잘 때 끼우고 자는 장치이고 원리는 아래턱을 약간 앞으로 빼줘서 혀가 뒤로 밀리지 않게 하는 그런 장치입니다. 무조건 이게 효과가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요즘에 인터넷에서 판다고 그냥 무작정 사서 하고 오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검사를 해보셔서 정말 이게 나한테 맞는 치료법인지 생각을 해보시면 좀 좋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이걸 할 수 있는 거는 아니고요. 이걸 하면 턱을 강제로 앞으로 좀 빼기 때문에 이 악관절 이상이 있다거나 또는 치아 상태가 좀 불량하신 분들은 아무래도 이 치료법을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수술이 그냥 만병통치, 뭐 수면 장애가 있으면 다 하는 그런 치료로 알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 같지만 좀 뭔가 더 환자한테 맞춤으로 수술 권유한다는 생각이 제가 강의를 듣다 보니까 드는데요. 그럼 언제 수술을 하면 좀 더 이게 효과를 볼 수 있고 언제 이제 수술을 권하시는지도 또 궁금한 것 같거든요. 네, 저는
무조건 수술을 권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앞에서 보신 것처럼 어떤 내시경 검사를 해서 명확하게 폐쇄 부위가 보이고 또 그 폐쇄 부위가 수술로 교정이 될 수 있는 분도 계시고 사실은 불가능한 경우도 많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수술로 교정이 가능한 경우에만 네. 수술을 권하고 있습니다. 여기 또 제가 참고 자료를 가져왔는데요. 왼쪽에 보시는 동영상은 수면 내시경 중에 보고 있는 단순 코골이입니다. 그래서 그 내시경 뒤쪽으로 지금 목젖이 마구 떨리면서 공기가 지나가면서 떨리는 게 보이시죠? 저게 바로 코골이거든요. 그래서 저렇게 무호흡은 없고 단순 코골이고 명확하게 목젖 부위가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수술을 해주면 아무래도 좀 도움을 받을 수 있겠죠. 그리고 우측에 보시는 거는 특히 어린이들 이런 경우 많은데요. 목전 옆에 편도라는 조직이 있어요. 그게 보통 7살, 9살까지 이렇게 가장 커지다가 그 이후로는 줄어들게 되는데요. 이게 아기들은 이 편도가 커져 있으면 코골이만 하는 게 아니고요. 잘 때 입도 벌리고 자고 자다가 자꾸 일어난다고 그래요. 아기가 숨을 쉬려고 하니까 자다가 자꾸 일어나서 앉아서 자려고 한다든지 또 수면 중에 입으로 자꾸 숨을 쉬게 되니까 아기들이 입냄새도 좀 나게 되고요. 또 이게 굉장히 오래되면은 치열이 틀어져서 부정교합. 그래서 좀 잘 보시는 치과 선생님들께서는 편도 수술을 먼저 하고 오너라 이렇게 얘기를 하신다고 해요. 그래서 치열도 틀어지고 또 얼굴 모양이 아데노이드 얼굴형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네. 예, 아데노이드 얼굴형은 이렇게 숨을 쉬려고 얼굴 자체가 숨쉬기 좋은 얼굴형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이 길어지고 코로는 숨을 못 쉬니까 코는 작지만 턱은 이렇게 앞으로 나오는 게 되죠. 그래서 이런 얼굴 모양도 변하기 때문에 부모님께서 잘 보시고 그렇게 되기 전에 성장기 어린이들은 수술을 한번 어떤 장점이 더 있지는 않는지 고려를 해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수술이 꼭 필요한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 다 수술로 다 편도도 절제하고 교정해서 한 방에 탁 나오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러면 환자도 의사도 정말 행복할 텐데요. 이게 기도 폐쇄가 아까 보신 것처럼 이게 한 부분만 있는 경우가 참 드물거든요. 그래서 이 굉장히 여러 부위가 수술로는 교정하기 힘든 그런 경우도 참 많고 또 나이가 들수록 근육이 약화되면서 이렇게 근육도 처지고 또 근육만 처지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기능적인 약화도 생기거든요. 그래서 기능적으로 처지게 되고 이러면 수술을 해서 아무리 그 통로를 넓혀놔도 무호흡증이 계속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중년 이후의 분들에게는 무작정 수술을 먼저 권하는 거는 사실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양압기를 사실은 먼저 권유를 드리는데 구조적으로 어딘가 막혀 있다면 양압기를 쓸 때 압력을 굉장히 높게 쓸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구조적으로 그 폐쇄된 부위를 먼저 열어주고 양압기를 쓰시게 하면 좀 더 편안하게 쓰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수술과 양압기를 병행해서 치료하는 것을 많이 좀 권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최신 트렌드이겠군요. 교수님, 그 양압기 저도 얘기는 들었고 환자들한테 이제 수면 무호흡증 치료해야 되고 양압기 쓰면 좋다. 사실 잘 모르지만 얘기는 드리는데요.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또 이 양압기 쓰시다가 잘 적응을 못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 그런 장단점이나 잘 할 수 있는 방법들, 새로 나온 양압기들 이런 거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우선 슬라이드 먼저 보시면 이게 양압기가 뭔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시는데요. 이 그림에서 왼쪽이 수면 무호흡 환자예요. 그래서 그 무호흡 동안에 혀가 영구개가 뒤로 완전히 막혀서 기도가 완전히 막혀 있는 상태이신데요. 풍선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바람 압력을 집어넣어서 막혀 있는 뒤로 밀려 있는 혀나 영구개 조직을 앞으로 이렇게 밀어주는 거죠. 그러면 기도가 파이프라인이 공기가 잘 흐를 수 있도록 잘 개통이 잘 되겠죠. 그래서 이 폐쇄된 수면 무호흡 환자한테 압력을 주는
마스크를 코나 입에 이렇게 씌워서 숨을 잘 쉴 수 있도록 하는 게 지속적 상기도 양압술입니다. 제가 몇 개를 좀 들고 왔는데요. 우선 여기 보시는 게 가장 많이 쓰시는 비강 타입입니다. 코에 압력을 넣어서 이렇게 기도를 열어주는 타입이고요. 이게 양압기의 본체, 그리고 압력이 특히 이런 추운 겨울이나 건조한 날씨에서는 그냥 바람이 들어가면 굉장히 불편하겠죠. 코도 마르고 목도 마르겠죠. 그래서 여기 옆에 가습기가 달려 있고 또 이 튜브 호스도 열선이 들어있는 호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따뜻하고 가습이 된 그런 공기를 코로 넣을 수 있는, 지금 이거는 제일 보편적이고 굉장히 심플하게 요즘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내잘 타입 비강 마스크입니다. 그런데 이걸 또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제 여자분들 피부 굉장히 약하시잖아요. 여름에 이거 쓰면 여기 피부염 생긴다고 좀 불편해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또 여기 콧수염 기르시는 분들은 이거 쓰시면 이게 뜨거든요. 그러니까 효과적으로 바람을 넣기가 조금 힘들겠죠. 그런 분들, 또 여자분들 여기에 이렇게 자국 남는 거 싫어하시는 분들 참 많으세요. 그런 분들은 여기 보시면 이거는 콧구멍 타입이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데, 영어로는 내잘 필로우, 코의 베개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편하게 그냥 콧구멍 타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콧구멍으로 바로 바람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이런 타입이 있고요. 또 여기 보시면 이런 타입은 이게 제일 흔한데 앞에서 튜브가 나오거든요. 앞에서 이렇게 튜브가 나와서 이렇게 앞으로 좀 이렇게 당겨지는 그런 불편함이 좀 있기는 한데, 또 최근에 나온 거는 이 호수가 머리 뒤쪽으로 이렇게 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야가 굉장히 잘 열리죠. 그래서 그런 장점이 좀 있고요. 요즘 제가 알던 양압기는 이런 게 이 정도면 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제가 제일 최신형으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이시는 이런 거는 풀페이스 마스크라고 해서요. 이거는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런데 생각보다 이걸 더 편안해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 분들은 이 입을 굉장히 잘 벌리고 주무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입에 테이프를 하고 해도 그게 안 되시는 분들은 코와 입으로 같이 압력이 들어가는 게 좀 더 편하실 수 있고요. 또 굉장히 수면 무호흡이 너무 심해서 압력을 세게 줘야 하는 분들은 코로 그렇게 센 압력이 한 번에 들어가면 좀 불편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풀페이스 타입이 좀 더 편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환자분들한테 맞는 이 마스크 타입, 또 밴드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머리 위로 올라가는 거, 얼굴을 전체를 감싸는 거. 그래서 환자분들마다 취향도 참 다양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자기에게 맞는 마스크, 밴드, 또 적정한 압력을 찾아 드리는 게 어쨌든 1차로 환자분들이 편하게 또 계속 양압기를 착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료 오실 때 너무 힘드실 것 같아요. 네. 잘 맞는 양압기를 이제 찾아주시도록 하는 네. 것도 굉장히 이제 진료의 노하우나 또 세심한 그런 진료가 필요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런 양압기는 사실 이제 심장내과의 교과서에도 언급이 있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양압기가 양압기를 쓰면 혈압 조절이 안 되시던 분도 조금 혈압이 더 조절이 잘 되고, 뇌졸중 위험이나 심장 발작, 갑자기 급사할 수 있는 위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저하시켜 줄 수 있다, 좋게 할 수 있다는 그런 문헌들이 많이 나와 있고, 실제 이제 양압술을 계속적으로 하면 수축기 혈압을 9.9mmHg, 그러니까 10 정도 떨어뜨리는 거죠. 그리고 중풍도 56% 감소, 심장 발작 위험도 37% 정도 감소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수면 무호흡증 꼭 이제 치료해야 되는 부분이다, 심장내과 의사로서도 말씀드립니다. 또 다른 여러 가지 보고들이 있는데, 양압기를 착용했더니 심장혈관 합병증 사망률이 64% 감소했다는 것이 있었고, 하지만 좋은 양압기인 줄은 알았지만 잘 때마다 마스크 쓰고 자야 해서 모든 사람들이 바로 잘 적응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 가지 타입 다 보여주셨던 거를 보니까 좀 더 노력해서 자신에게 맞는 거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이제 처음 이제 양압기를 쓰다 보면 수면 무호흡 많이 개선되고 코골이도 안 하고 이런 경험을 하시게 될 텐데 그럼 이거 평생 써야 하는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네, 제가 환자분들께 말씀드리는 게 항상 있는데요. 안경이라고 생각하시라고. 이거는 치료 장치라기보다는 안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안경 쓰실 때 그렇게 편하지만은 않잖아요. 저희 목욕탕 갈 때도 힘들고 라면 먹을 때도 힘드시잖아요. 하지만 교정 장치인 거죠. 저희가 삶을 좀 더 편하게 살기 위한 어떤 네. 교정 장치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호흡기의 근본적인 구조를 바꿔주지는 않지만 이게 쓰고 있으면 확실히 다음날 편안하고 푹 잘 수 있고 편안하게 잘 수 있는 그런 장치거든요. 그래서 몇 년만 쓰면 낫나요? 이렇게 환자분들 물어보시는데 참 안타깝지만 사용하시는 동안만 효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이게 이제 양압기를 시도하기도 전에 이걸 먼저 이렇게 보여드리면 저거를 잘 때마다 어떻게 쓰고 자나요? 저는 예민합니다. 예민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네. 얘기하시는 분들 참 많아요. 그런데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이 수면 무호흡이 심하면 심하실수록 이 양압기를 참 잘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본인이 먼저 느끼시거든요. 다음날 두통이 없거나 아니면 너무 개운하다. 운전할 때 졸음이 오지 않는다. 본인이 먼저 체득을 하시기 때문에 이거를 제가 꼭 써야 됩니다. 물론 이렇게 얘기를 하기는 하지만 심한 무호흡증 환자일수록 개운함을 느끼고 스스로 꾸준히 잘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엄청 좋은가 본데요? 네, 그래서 이게 적응할 때는 물론 적응 기간이 좀 있긴 필요하긴 합니다. 그래서 적응할 때는 좀 힘들지만 실제로 효과를 체감하시면 생각보다 잘 유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이제 다음에 실제 저희 환자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인터뷰 영상 한번 보시죠. 너무 궁금합니다. 네. 운전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잘 때 코를 많이 골고 운전할 때 졸음 운전을 하는 모습이 자주 보인다며 걱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수면 다원 검사를 받았는데 문지표에서는 잠자는데 약 30분 정도 걸린다라고 작성을 했는데요. 막상 결과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실제로는 잠자는데 10초밖에 걸리지 않았다는 결과였는데요. 잠든 지 1분도 되지 않아서 무호흡이 시작되었다는 것이고 제가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최대 1분 정도 숨을 쉬지 않는 구간도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산소 포화도는 69%까지 떨어졌고 이 정도면 급사 위험도 있다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양압기 처방을 받았지만 처음에는 생각보다 적응이 쉽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사용을 했는데 약 한 달 정도 지나자 좀 익숙해지고요. 가끔 양압기를 착용을 하지 않고 자면 아침에 머리가 띵하고 그리고 다음날에 졸음이 심하게 쏟아지면서 컨디션이 확연하게 떨어지게 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여행을 갈 때도 양압기를 꼭 챙겨갈 정도로 생활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네, 이런 분들은 양압기를 본인만 잘 사용하시는 게 아니고요. 동료분들께도 이 양압기 필요성을 많이 전파하시는 전도사 역할을 사실은 좀 하시는데요. 최근에는 대중적으로 이 양압기에 대한 거부감이 좀 많이 없어진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많이들 그 TV나 TV 예능에 또 연예인들이 많이 쓰고 나오시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연예인이 뭔가를 쓰면 굉장히 거기에 대한 이렇게 친밀감, 흥미도를 좀 가지시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는 뭐 양압기에 대해서 거부감을 예전보다는 확실히 좀 덜 가지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교수님, 그럼 아직 무호흡이 심하지 않은 분들인데 코골이 조금 있는 분들 꼭 이제 양압기까지는 좀 그렇고 뭔가 예방이나 악화 방지 하는 부분에서 관심이 다들 많거든요. 그래서 생활 속에서 우리가 좀 도움을 받거나 미리 좀 예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지도 궁금해 하실 것 같습니다. 소개해 주시죠. 네, 가장 기본은 모든 질환의 기본이죠. 생활 습관의 개선입니다. 너무 어려운데. 이거를 저희가 좀 어려운 말로 수면 위생이라고 하는데요. 네. 뭐 잘 때 손을 씻고 이런 건 아니고 잘 때 얼마나 쾌적하고 좋은 환경에서 잠을 자느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수면 위생을 좀 좋게 하는 게 필요한데 먼저 여기 슬라이드에 보시면
금주가 좀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코골이를 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술을 좀 많이 마신 날에는 밤에 코를 많이 고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왜냐하면 음주를 하게 되면 근 긴장도가 이렇게 떨어지면서 이렇게 드르렁드렁 소리가 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금주하시는 게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취침 전에 스마트폰 금지라고 적혀 있는데 폰을 안 본다고 해서 코를 안 고는 거는 아니고요. 이게 스마트폰이나 이런 TV 같은 데서 블루라이트가 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나오면 블루라이트는 이 생체 리듬을 좀 교란시키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나와야 되는 멜라토닌이나 이런 수면 호르몬에 이렇게 좀 안 좋은 작용을 하기 때문에 수면 질이 굉장히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취침 전에는 차라리 독서나 아니면 TV를 볼 것 같으면 재미없는 다큐멘터리를 보라고 하거든요. 불면증 환자들에게 그렇게 네.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취침 전에는 스마트폰을 금지해서 수면의 질을 좀 높이는 것도 필요하고 또 아주 당연한 상식적인 얘기겠지만 적정한 체중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아주 작은 사진이긴 한데 왼쪽에는 체중 감량 전의 기도 사진이거든요. 기도가 가운데 있는 까만 동그라미, 납작한 동그라미를 보시면 저기가 기도인데요. 저게 체중 감량을 하고 나면 한 2.5에서 3배 정도 늘어난 걸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적정한 체중을 유지하고 또 옆으로 누워서 자는 것도 굉장히 도움을 많이 줍니다. 왜냐하면 바로 누워서 자면 혀가 뒤로 밀리면서 기도를 완전히 막게 되거든요. 그런데 옆으로 누워서 자면 혀가 한쪽으로 쏠리니까 기도의 어느 일정한 부분 정도는 좀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코골이나 수면무호흡이 조금 덜해지는 그런 장점도 좀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 옆으로 누워서 자기 위해서 테니스 공이 들어있는 조끼를 팔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테니스 공 같은 거를 등에 좀 대고 불편하니까 이렇게 바로 못 눕겠죠. 그렇게 하기도 하고 또 요즘 그 인터넷에서 많이 파는 바디필로우 같은 것들 이렇게 안고 잘 수 있는 그런 베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디필로우 이런 것들을 좀 권해드리기도 하고요. 또 그렇게 옆으로 누워서 주무시면 이제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어깨가 또 많이 아파요. 그래서 옆으로 못 주무시는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침대를 조금 이렇게 높게 해서 주무시면 어깨에 좀 부담이 좀 덜 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옆으로 누워서 좀 편안하게 잘 수 있는 그런 베개를 좀 찾는 것도 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방법이라고 하면 6번에 규칙적인 운동이 적혀 있는데요. 이게 당연히 운동을 하면 살도 빠지고 좋죠. 그런데 특별히 목구멍의 근육의 힘을 유지하는 운동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 인터넷 보시면 많이 있는데 그 혀뿔이나 이렇게 후두의 근육의 힘을 강화시키는 그런 운동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풍선을 분다거나 빨대로 이렇게 뭔가를 잡아당기는 또 혀를 계속 이렇게 쭉 뺐다가 넣는 그런 운동을 하면 이게 효과를 좀 볼 수가 있다고 하는데 뭐 재밌는 통계인 것 같은데 트럼펫 부시는 분들은 수면무호흡증이 거의 없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근 긴장 강화 운동이라고 부르는데 그런 운동도 뭐 당장 효과가 나타나지는 않겠지만 좀 효과를 볼 수 있고 또 수면무호흡증이 더 악화되는 것을 막는 어떤 도움을 주는 그런 예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역시 전문가의 이런 생활습관 개선, 제가 예상했던 바와 다른 굉장히 좀 실질적인 도움되는 얘기를 많이 해주신 것 같거든요. 저도 집에 가서 한번 따라해보고 트럼펫까지는 아니더라도 뭔가 운동을 좀 해보는 게 코골이 수면무호흡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수면무호흡증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께 꼭 전해 주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 하면 정리해서 서머리, 테이크홈 메시지 한번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수면무호흡증이 주변에 굉장히 흔하고요. 또 코골이 이러면 굉장히 가볍게 넘기기 쉬운 질환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또 방치하게 되면 심혈관, 뇌혈관, 뭐 여러 의학적인 문제를 유발할 수가 있기 때문에 꼭 치료를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또 개인적으로는 치료를 잘 받으면 환자 본인만 편한 게 아니고 같이 자는 가족의 수면의 질도 같이 좋아지기 때문에 반드시 치료를 받으셔야 하는 그런 질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수면 무호흡이 의심이 된다면
이게 지금은 의료보험도 되니까요. 망설이지 마시고 뭐 본인에게 맞는 치료를 찾으시면 좀 행복할 것 같습니다. 네, 여러 가지 너무 질문들을 사실 많이 주셔서 시간이 되면 몇 가지만 여쭙고 마지막을 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은 질문이 있으신데요. 다는 말씀 못 드릴 것 같고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원에서 심한 중증 수면무호흡증을 진단을 받으신 분인데 양압기를 처방을 받았는데 도저히 적응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어떻게 수술도 못 하신다고 하는데 다른 치료 방법 없었지요? 라고 하셨는데 사실 저도 이게 실감되는 질문인 것 같은데 교수님 강의를 듣고 하니까 조금 답이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들고 최신 이제 기구들도 너무 많고 그래서 어떠신가요? 교수님께 가면 이제 치료 잘 될 수 있는 건가요? 네. 사실 이 수면 양압기가 좋은 건 알지만 적응 못 하신 분들이 많은 게 사실이거든요. 그러면 치료 전략을 좀 새로 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무조건 좋습니다. 무조건 사용하세요. 이렇게 할 거는 아니고 환자분들마다 취향이 정말 다양하세요. 그리고 얼굴형도 굉장히 다양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외래를 본 환자분들만 해도 이게 내 코 타입이 제일 편하다고는 했지만 계속 바람이 새는 거예요. 그래서 환자분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여기 볼이 조금 이렇게 볼록하신 분이신 거예요. 좀 볼록하시면 이게 덮으면 당연히 여기가 뜨겠죠. 그런 분들은 이렇게 덮는 타입 말고 콧구멍 타입이 훨씬 나을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환자분한테 맞는 마스크를 어쨌든 찾아드리고 또 압력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나한테 맞는 적정한 압력을 써야지 밤에 편하게 잘 잘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양압기를 한번 세팅을 새로 해보고 또 적응이 된다면 구강내 장치나 아니면 또 이런 분들도 계셨어요. 몇 년 전부터 이제 양압기를 사용을 하려고 시도를 할 때마다 잘 때 도저히 적응이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못했다. 그래서 이제 저한테 찾아오셨는데 내시경을 보니까 코 안에 폴립이 탁 있는 거예요. 네, 그런 분들은 당연히 양압기를 사용을 못 하시죠. 그래서 네. 코에 폴립을 제거를 하고 양압기를 또 잘 사용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 어쨌든 치료 전략이 어느 하나만 하면 된다 이런 질환이 아니기 때문에 좀 이렇게 다원적으로 볼 필요가 있을 네. 것 같습니다. 너무 설명 잘 해주셔가지고 쏙쏙 귀에 박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저도 좀 궁금하고 그냥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베개 너무 많잖아요. 코골이 베개 이런 것도 있고 수면에 도움되는 베개 많은데 높은 거를 쓰면 더 좋다. 손 들어보시겠어요? 낮은 거 쓰면 더 좋다. 예, 그런 부분들의 디베이트가 굉장히 많은데요. 이 수면 무호흡에 관련해서 교수님의 전문가적 픽은 어떠신가요? 높은 거, 낮은 거? 네, 정답은 둘 다 아닙니다. 저런. 이게 높은 네. 베개를 베면 좀 편하다고 해요. 이게 경추 뒤쪽에서 신경이 나오는 구멍들이 이렇게 좀 넓어지면서 편안함을 스트레칭이 되는 그런 아마 효과를 보시는 분들이 계신가 봐요. 하지만 이렇게 높은 베개를 베면 기도는 구부러지면서 결국에 막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수면 무호흡증에는 별로 좋지 않고 또 굉장히 낮은 베개를 베면 요즘 목 주름 예방한다고 베개 안 베는 분들도 엄청 많으신데 이렇게 너무 낮은 베개를 베면 기도의 그 혀가 뒤로 턱 떨어지면서 기도를 완전히 막아버리거든요. 그래서 너무 낮은 베개도 사실은 좋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거는 경추를 적절하게 받쳐주면 기도가 어느 정도 유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요즘 뭐 목베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경추를 좀 적절하게 받쳐주면서 또 어깨가 아프지 않도록 좀 넓게 어깨도 같이 받쳐줄 수 있는 그런 높이의 베개를 찾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이제 집에서도 따라할 수 있는 꿀팁 감사드립니다. 오늘 시간이 좀 더 많으면 좋을 것 같은데 질문은 따로 진료실에서 하시는 네.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고신대 보건병원 김주영 교수님과 함께 수면무호흡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수면무호흡증은 단순히 코골이 문제를 넘어서 심뇌혈관 질환, 굉장히 급사할 수도 있는 사실 여러 가지 건강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관리하시고 치료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